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학생을 위한 필수 교양, 논리적 글쓰기 시간.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실질적인 글쓰기를 위한 구체적인 종류별 접근 방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수업 과제든 아니면 다른 측면의 글이든 가장 관심 있고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는 글이 무엇인가? 뭘 것 같으세요? 네, 바로 오늘 배울 이력서입니다. 자, 이력서라는 건 우리가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을 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아주 기본적인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이력서라는 것은 장소에 따라서 일반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학원 진학을 할 때도 기본적인 경력 사항에 대한 이력서는 필수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도 바로 이러한 이력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가, 어떤 요소를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무엇을 더 중심적인 측면에서 잘 보이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위주로 제가 오늘 글쓰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들어가 볼까요? 자, 우선 이력서가 뭔지부터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력서는 입사를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 안에 학력과 경력과 자격증, 성별 관계, 상벌, 수상 경력, 특기 사항 등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거의 다 포함할 수 있죠. 특히 서류적인 경우에는 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을 보고 선발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꽤나 심혈을 기울여야 되죠. 이건 대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입에서는 이력서 안 보잖아요. 대입에서 여러분이 제출했던 객관적 서류인 생활 기록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이력서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모범적인 이력서는 가능한 한 여백이 없는, 그러니까 빈칸이 없게 어느 정도까지는 잘 채워져 있는 내용의 이력서가 모범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대학 졸업생들은 이 이력서에 쓸 만한 다양한 경력이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분명히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될 건 이 이력서가 처음이자 마지막 이력서가 아니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취업을 할 때 이 이력서를 제출하지만 지금 사회 자체가 처음 취업을 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직과 직업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는 지금 현실 사회에서 여러분의 이력서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력서를 채워 넣는다라는 게 지금까지 해온 걸 채워 넣는다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의미로는 여러분의 앞으로의 목표를 설정한다로 접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력서를 작성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우선은 뭐냐면 이게 어디에 제출되는지에 대한 측면, 그러니까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진로 방향성은 미리 설정이 되어 있을 필요가 있겠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우선 구체적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이력서의 최대 특성 중 하나인 객관적인 자료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객관적인 자료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자소서와 이력서의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는가. 자소서 역시도 뭐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증명의 요소를 늘릴 수 있지만, 이력서에 있는 거는요, 만약 정말 어딘가에 취업이 돼서 입사를 하게 된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출할 수 있는 서류들을,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이 전제된 내용으로 쓰는 게 바로 이력서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보면 개인의 기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초본 같은 걸 제출하는 게 있고요. 학력증명서, 내가 학력을 갖고 있다라는 걸 그냥 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증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실제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죠. 영어 성적 하나만 하더라도 영어 성적표를 제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반 경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꽤 있어요. 뭐냐면 일반 경력 같은 경우에도 경력 증명서, 알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추후 제출을 해야 되니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와 내용을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력서를 뭐 1학년 때부터 쓸 필요는 없겠죠.
1학년 때 이력서를 쓴다는 건 다른 얘기로 쳤을 때 뭔가 앞으로의 계획을 설계하는 측면에서 이력서를 써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 이력서라는 건 목적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취업을 한다라는 목적을 두고 쓰는 문서이기 때문에 졸업 시기를 미리 정해놓고 특히 취업의 준비 시기를 결정하는 그 시점에서 적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대부분 말하는 거지만 약간 이런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력서, 자소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괜찮네 라고 해서 쓰는 곳은 그 회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평가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순히 내가 이 전공이니까 일로 나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요. 이력서라는 것 자체는 내가 어떠한 방향과 목적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러한 객관적인 노력을 해왔다라는 것을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도 없고 목적성도 없는 이력서는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력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여러분 역시도 그 방향성과 목적성을 명확히 그러니까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측면에서 시기적인 측면의 준비와 약간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뭐냐면 취업 시기는 앞두고 있는데 아직 어학 점수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와서 막상 제출을 해야 되는데 못하거나 이건 뭐 진학이나 편입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목표가 있다면 이걸 미리 써본다. 이력서를 미리 써본다는 얘기는요.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이 문서를 채워놓는다가 아니라 내가 4학년 혹은 2학년 졸업 시기에 이 졸업을 한 다음에 이쯤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그럼 그때까지 객관적인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나의 뭐 자격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관련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계획과 내용 속에서 만들어야겠다. 이런 계획적인 시기적인 조절이 같이 전제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졸업 시기라든가 취업 준비 시기와 내가 만들어갈 스스로의 경력적인 측면의 이 조율을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작성 요령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선 공통적인 측면에부터 접근을 해볼게요. 맞춤법이나 비문이 없어야겠죠. 여러분 당연히 이제 맞춤법 얘기도 저희가 수없이 계속 해왔지만 직관적으로 봤을 때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끔씩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야, 만나는 이성이 맞춤법을 틀렸을 때 갑자기 되게 너무 실망스럽다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평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타로서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측면에서 틀린 맞춤법이 있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기본적인 측면에 어휘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오타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측면에 꼼꼼함이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맞춤법은 하지 말아야겠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에 입각한 내용 당연하죠. 왜? 아니 가짜인 건 금방 확인이 돼요. 어차피 이력서에 쓰는 내용은 자료로서 제출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사실에 입각되고 근거, 구체적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내용으로 써야 됩니다. 자, 제출한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을 함으로써 내가 이 측면에 책임을 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한 것보다 기본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력에서의 날짜나 시작 일자를 다르게 하는 거거나 뭐 학교 같은 경우에 입학과 졸업 일자가 달라지거나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오탈자가 나와서 전혀 상관없는 자격증을 적어놓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더 완성도 높은 이력서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겠죠. 자, 그럼 한번 여기부터 봅시다. 이 가장 일반적인 이력서예요. 요새 이제 NCS 이력서라든가 일반 이력서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모양입니다. 첫 번째 이력서 사진이에요. 뭐 이것도 좀 차이가 있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사진으로 갖고 사람을 외형적인 측면의 이미지를 갖고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인식 혹은 또 다른 형태의 영향을 미칠까봐 이걸 제외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이력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많은 곳에서는 사진 부착, 면접에서의 사진 부착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력서 사진은 이마기가 드러나는 솔직해 보이고 신뢰도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게 좋다라고 했죠. 특히 눈썹을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웃는 게 좋습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게 좋은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꼭 뭐 밝게 이제 뭐 목적까지 보일 정도로 크게 웃으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 사람의 긍정성이 보이지만 가식적이지 않게 보여지는 게 중요하겠죠. 할 때 이제 너무 입꼬리만 올리거나 이제 이 아랫니 윗니가 다 보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는 뭐 어떤 방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마다 얼굴형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수정인데요. 제가 뭐 어디 업체를 안내를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데가 있어요. 홍대 근처에 이런 증명사진 되게 잘 찍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항공 스튜어디스나 이쪽 친구들이 많이 찍는 데인데 저도 예전에 거기 가서 한번 찍어본 적이 있어요. 사진을 딱 찍으면 1번부터 8번까지 8개의 사진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1번이 원본 사진이고요. 8번이 모르는 사람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란 건 뭐냐면 나 스스로가 너무 포토샵이 돼서 모르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2, 3, 4, 5, 6, 7, 8까지 해서 조금씩 고쳐가는 그 과정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4번이나 5번 정도에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네. 8번은 내가 봐도 내가 아니라서 보통 선택을 못하게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정이 돼 있고 이 사람이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사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새 여러분 직접 찍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뭐지 스노우라든가 프로그램들이 너무 과해요. 과합니다. 전에 온라인으로 면접을 보는데 어떤 친구가 스노우로 면접을 봐갖고 실제로 만났는데 그 사람인지를 모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이런 이력서 사진이라는 측면이에요. 두 번째는 주소죠. 주소와 연락처는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합격, 불합격 여부부터 시작해서 추가적인 서류 제출까지 이 전화번호에 대해서 이 전화번호를 연락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당연히 불이익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확인 또 확인 또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씩은 뭐 본적을 적으라는 데도 있는데요. 본적 같은 경우에는 요새 뭐 많이 없지만 본적을 적으라는 데는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을 보시면 본인의 본적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적으시면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학력사항이에요. 우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날짜입니다. 날짜. 순서 같은 경우와 이제 명칭도 마찬가지인데요. 약간 기본적인 측면은 이제 학사, 석사, 박사, 뭐 그러니까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뭐 약간 이런 순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고졸 취업자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를 쓰긴 하지만 전문대라든가 대학 졸업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고등학교를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나타날 게 입학 일자와 졸업 일자가 나오게 되고요. 주 전공 혹은 부전공, 복수 전공, 전과 편입 상황, 그 다음에 현재 여기가 재학 중인지 수료했는지 졸업했는지까지도 적게 돼 있습니다. 휴학 복학 기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것까지 적으라고 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쓸수록 이제 그때 왜 휴학을 했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졸업 일자가 있으면 입학 일자와 졸업 일자만 쓰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양식에 따라서는 성적도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적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이 성적 증명서를 보면 해당 부분에 요소가 나오는데요. 성적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평점 평균이 4.5인대가 있고 4.3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점 평균까지 기본적인 그 총점 있잖아요. 여기까지도 같이 접근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4.1, 4.3 혹은 4.5 이런 식의 총괄 점수까지도 같이 적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명칭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우리가 졸업증명서라든가 학위증명서를 받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는 명칭으로서 전공, 부전공 혹은 학위명을 적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써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많이 오타가 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본인이 졸업한 데가 이게 단과대학인지 학부인지 어떤 세부 전공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꽤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보는 입장에서는 본인이 뭘 했는지도 모른다 라는 것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뭐 학력 자체를 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평점을 보는 이유 있잖아요. 성적을 보는 이유. 성적 증명서를 갖고 보는 이유도 있지만 성적을 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성실함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수업을 듣는 친구들의 성적이라는 측면이 단순히 무언가 과목을 잘했다, 못했다, 전문 지식이 있다, 없다를 넘어서서요. 총점을 보는 건 뭐냐면 이 친구가 대학 다닐 이 대학의 재학 시절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이 공부와 스스로를 준비하는 걸 나타냈는가. 솔직히 숫자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는 게 잘못된 건 사실이지만 평가하는 입장에선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성적은 대부분 적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력 사항을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다음은 자격과 면허입니다. 이 자격과 면허는 어떤 자격이어야겠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런 걸 물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적어도 되냐? 왜냐면 워낙 자격증이 없으니까 이런 걸 묻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여기서 말하는 자격은 본인의 직무와 전공과 연관되어 있는 자격증을 위주로 적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많은 자격증보다는 가능한 한 인정받고 전문성이 있는 자격증을 기반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보면은 뭐 컴퓨터 활용이라든가 ITQ라든가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하시는데 좋아요. 이것도 이제 뭐 사무행정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러한 자격도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지금 사회 자체가 컴퓨터를 전제하고 있는 사회니까 이런 자격을 쓰시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자격이 있다면 뭐 내가 전자과라면 이제 전자 관련된 전기 기사라든가 산업 기사라든가 이런 자격이 있으면 그걸 우선해야죠. 그러니까 뭘 처음부터 적느냐? 이건 취득 일자 순서로 적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을 직무와 가장 일치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 이러한 자격 위주로 적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적는 게 좋은가, 좋지 않은가를 봤을 때는요. 만약에 내가 영업직이다. 그럼 적는 게 좋죠. 근데 굳이 내가 하는 직무가 운전면허와 연관이 없다. 굳이 적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경영학과 나온 친구였는데 이력서 써온 걸 봤는데 이력서 자격증에 단증만 있는 거예요. 합기도 몇 단, 태권도 몇 단, 주짓수 무슨 블랙벨트 뭐. 그런데 일반 회사에 이렇게 자격증이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이것만 있어. 만약에 경호회사라면 그걸 좋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 회사라면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이 친구가 지금 여기서 뭔가 잘못 건드리면 큰 싸움이 나겠군 뭐 약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입니다만 실제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격이라는 게 사람을 판단하는 이 사람이 지금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만약에 이 측면을 내가 갖고 있는 자격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계획 중이시라면 가능하면 국가 공인 자격증을 기반으로 하셔야 됩니다. 민간 자격증은 가능하면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서 민간 자격증이 인정받는 분야도 있으나 해당 부분은 매우 극소수예요. 그리고 이게 자격과 자격 부분이 남발이 되면서 일반 민간 업체에서 말도 안 되는 이름만 번지르는 자격들도 많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만 의미 없는 몇 개의 민간 자격증보다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이 국가 공인 자격증을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메인 국가 공인 자격증을 하나 갖고 여기에 보조할 수 있는 세부적인 측면의 민간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건 나쁘지 않지만 이런 메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래저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냥 민간 자격증만 나열을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평가하는 사람이 전문가고 여러분을 평가하는 장소가 공공기관이나 조금 더 좋은 많은 경쟁이 있는 자리라면 이미 평가하는 사람들도 그 민간 자격증의 효용성이나 가치가 별로 없다라는 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냉정한 선택과 계획이 전제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성적은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취업력, 성적, 열람용이 아니라 취업력 성적은 예를 들어서 요거 이제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아예 윗부분에서 그냥 적는 경우도 있고 따로 빼는 경우는 요새 양식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요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경력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 양식에서 아르바이트, 공모전, 대회 참가, 인턴십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력은 경력 부분이 있고 수상 경력이 있고 뭐 연구 경력이 있고 종류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대학 졸업생이라고 치면 대부분 아르바이트나 인턴십 경험이 대부분일 겁니다. 우선 여기 역시도 날짜가 중요하고요. 날짜가 중요하고 해당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여기서 팁을 드릴 수 있는 건 그 어떤 업무에 대한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직무를 했는지 그 활동 내역을 적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가끔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는 지금 회사에 들어가 영업이나 이쪽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뭐 서빙 알바를 했어요. 그럼 이건 연관성이 없으니까 안 쓰는 게 낫지 않나요? 여러분이 안 쓸 때는 뭐냐면 내가 경력이 충분해서 무언가를 다 채워놓고 이 경력 따위는 거의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 안 쓰는 거지. 지금 여러분이 거의 경력이 없는 상황에서 아, 이걸 내 선택에 대한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은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럼 써야 되는데 뭘 어떻게 써야 되느냐? 여기 할 일 중에, 그러니까 그 아르바이트에서 한 일 중에 해당 부분이랑 연관할 수 있는 일만 적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서빙 알바를 했어. 그럼 고객 응대라든가 고객 분석이라든가 약간 이렇게 써야지 뭐 청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서빙을 하게 되면 고객 응대, 커뮤니케이션, 고객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고객 관리 뭐 이런 걸 했다라고 쳐요. 청소도 물론 했겠죠. 어디 보면 뭐 음식 양파도 깠을 수도 있고 그래. 그런데 여기 할 일에 그걸 100을 다 써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100 중에 그럼 주요 활동에서 이 회사의 직무와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잡을 수 있는 그 위주로만 적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공모전도 마찬가지예요. 공모전이나 대회 참가는 참가에 의의를 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상에 의의를 둬야죠. 참가에 의의를 둘 수 있는 건 결국 뭐 자소서에서 조금 뭐 건드려 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건 수상이에요. 수상을 해야 쓸 수 있다라는 거. 아,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놓치고 있는 이 수상 경력에서 영어 여러분 장학금 받은 것도 국가 장학금 아니에요. 국가 장학금은 아닙니다. 장학금 받은 것도 수상 경력에 쓸 수 있어요. 근데 국가 장학금으로 받은 건 아니야. 그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추후 여러분이 뭐 석사나 박사 이상급이 되면 여기 학회 활동이나 연구 활동, 논문들도 쓸 수 있게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은 거의 쓸 일이 없게 되죠. 특히 이 경력이라는 건 뭐냐? 우리 회사의 직무와 맞는 사람을 뽑는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경력 사항에 대해서 주의 깊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원 분야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회사나 이제 업무에 따라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뭐, 1지망이 있고, 2지망이 있고, 종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가능하면 1지망 중심으로 가되, 그 경쟁률이라든가 나의 직무 연관성을 따라서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건 회사에서 양식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양식 자체가 이런 직무나 지망의 순서를 구분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기타 활동 같은 경우에는 뭐 동호회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뭐 약간 이런 것들인데 요 기타 특기, 취미 뭐 약간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주의 깊게 보는 쪽도 아니고. 하지만 내가 어필을 하고 싶은데 기존에 있는 어떠한 측면으로는 이게 어필이 잘 안 된다. 그 란에 쓸 수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기타 란에 조금 더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 위 내용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사인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이 서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내용일 때 책임을 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솔직하게 가능한 한 어떻게 꽉 채워서 빈칸이 없게 하나하나씩 스스로를 만들어 가시는 게 바로 이 이력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이건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뭐냐면 실제 이력서를 작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존에 여러분이 한번 연습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양식은 한번 같이 공유를 해 드릴 거고 이 화면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꼭 이게 아니더라도요.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력서 자체가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이력서 양식이라고 치면 정말 여러 종류의 이력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양식을 우리가 가능한 한 미리 적어줘 보는 게 좋아요. 왜 미리 적어보는 게 좋냐? 바로 이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말했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뭘 했느냐? 한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럼 앞으로 뭘 할 건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측면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걸 한번 작성해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이 이력서에 대한 측면, 가장 필요한 양식에 대한 측면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관련된 양식이나 내용을 말씀해 드릴게요. 자, 양식은 대부분 약간 이런 형태의 양식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가 바로 이력서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졸업 시즌에 앞두고 바로 직전에 만든 이력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력서 작성을 통해서 훨씬 더 준비된 자세로서 여러분의 꿈을 이뤄나가는데 한 발짝 더 가깝게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